예,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12시 25분이네요. 5월 9일.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선가 제 커뮤니티에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가장 호주에 제가 살 때 2010년께 호주에서 살 때 저랑 같이 살았던 프랑스 친구가 토마스라는 친구인데 한국에 9박 10일로 놀러 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랑 14년 전에 살 때는 혼자였는데 결혼하고 딸도 생기고 이제 와이프가 그러니까 재수 씨가 저한테는 캄보디아계 프랑스인이더라고요. 3살 때 이민을 가서. 그래서 이제 제 친구랑 같이 결혼을 했고 이제 조카가 짜드라는 친구인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이제 혼혈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그간에 이제 9박 10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예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실제로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린 꼬맹이가 이제 만으로 7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이제 지지난 토요일 날 한국에 오자마자 4월 말에 한 번 만났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제 종로 이제 인사동에서 조계사 앞에 있는 곳에서 이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일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건 지지난 토요일에 그러니까 4월 말에 만났을 때 한국에 오자마자 만났을 때는 10시간 가까이를 만났어요. 아침부터 제가 저녁까지 이제 완전히 서울에 이제 경복궁 가서 한복도 같이 입고 막 여러 군데 또 낙산도 갔다 오고 밥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거의 10시간 가까이 만났고 이번에 지금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봤는데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7살짜리 만으로 7살짜리인 조카 자드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지금 물론 핸드폰이 없겠죠. 없으니까 안 만졌겠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핸드폰을 달래거나 그러지도 않아. 우리 대화가 이제 영어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프랑스어밖에 못 하는데 근데 이제 궁금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중간중간에 똘망똘망 눈으로 지금 무슨 대화하고 있고 뭐 하는 건지 계속 물어봐. 그리고 애기 입에서 안녕하세요란 말이 나오는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란 말이 나오는데 야 그리고 되게 잘 뛰어놀아요. 항상 뛰고 밝게 웃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가 그러니까 프랑스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제 조카 같은 나이에 제 조카가 있는데 항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공공장소에 가면은 주의를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 핸드폰 이제 뭐예요 아기상어 이런 거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전혀 없는데도 되게 자연스럽게 어른들과의 심지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궁금하면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자기가 아는 말 나오면 또 한마디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하는 생각이 오면서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이 프랑스 친구가 솔직히 한국에 올 줄 몰랐어요. 그때 14년 전에 저랑 살 때 뭐 한국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야 언젠가 오면 내가 밥 살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온 건지 근데 지난 10년 동안 재수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토마스랑 자기가 만난 지 10년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 이야기 이제 제 영어 이름이 리안이거든요. 이제 길리자에 즐거울 안자를 써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리안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네 이야기를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한국에 언젠가 갈 거라고 그러면 내 친구가 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해준다 그랬다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많은 것들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와서 거의 처음에는 왜 오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서울에서 이 중심가들 뭐 경복궁도 데려가고 낙산도 데려가고 종로도 같이 걷고 청계천도 걷고 광화문도 가고 그래서 이제 종일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4번째 책 제가 이제 2년 전에 썼던 한국사로도 마지막 책 그거를 선물로 줬어요. 영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되게 감동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한국에서 책도 쓰고 기자 생활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자랑스럽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좀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마지막에 잘 조심해서 프랑스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예, 아 이런 거구나. 언젠가 걔가 물론 파리에 살지는 않아요. 파리에서 한 4시간 5시간 떨어진 곳에 이 프랑스 서쪽에 살더라고요. 서북 쪽에. 예, 언제가 또 살다 보면 또 만나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혼자 오는데 그래서 맥주 한 잔도 했습니다. 오는데 오늘 실은 되게 바빴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송영길 대표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현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이 강내구 씨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종일 공판 6시까지 다 듣고 그 사이에 뭐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이제 뭐 보석이 허용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최은순 씨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이제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마크하느라고 오늘 진짜 바빴어요. 물론 시간 관계에서 제가 계속 공판을 이제 마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용 관련해서는 중간에 마크를 하다가 선배가 대신 그걸 전리를 해줬고 근데 이제 그 누구예요 최은순 씨 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마크를 했던 거라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가석방 관련해서는 제가 썼는데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기사를 2개를 썼죠. 일단 먼저 최은순 씨 그 이야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왜 최은순 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죠. 제가 주로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관심이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독 기사를 이 두 사람에 관련해서 단독 기사를 몇 번을 썼어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공판 관련해 가지고 제 보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이치모터스를 솔직히 뉴스타파 시민보 선배를 처음에 인터뷰를 하고 이걸 잘 모르니까 저도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마지막에 결심 공판 때 저도 유의미한 보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기자단 사이에서 도이치모터스의 공판을 언제부터야 4월 1일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이 도이치모터스 1심 관련 공판이 쭉 이어졌어요. 많이 이어졌죠. 제가 뭘 했냐면은 여러분 기자단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기자단이 여러분 풀단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1시간씩 들어가지고 이 모든 공판을 다 녹취 기록을 남겨요. 근데 1시간을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합니다. 그 녹취가. 제가 뭘 했냐면은 이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 한글로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한글 녹취를 일단은 다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어떻게? 일단은 찾았어요.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김건희와 최은순, 그다음에 여사, 뭐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건희, 뭐 하여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워딩을 다 넣어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실제 공판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몇 번이 나왔는지를 이걸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최소 확인한 숫자가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438번이었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기소도 안 되고 막 그랬으니까 438번이나 언급이 된 건데 언급이 438번이나 됐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공판 1심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고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 보도는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훨씬 더 크게 회자가 됐었고요. 제가 이것도 또 특종상도 받았었습니다. 완전 생 노가다였어요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모든 녹취를 다 확인해 가면서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최은순 씨와 관련해서 좀 더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은순 씨가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형을 받은 선고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2022년, 2023년도에 최은순 씨가 실형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소위 말하는 잔고 위조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땡이가 부었어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공판이 진행된 곳이 의정부지법이에요. 저희 집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경기 서남부에서 이 경기 동북부로 여러분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아침에 진짜 힘들게 다녔는데 이악 물고 다녔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근데 뭐 여러 장면들이 있었죠. 제가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특히 크게 회자됐던 건 이제 최후 변론과 죄송합니다. 여전히 기침이 이제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그 법정 구속 장면인데 기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제가 최은순 씨가 제 옆에서 사지가 들려 나왔어요. 사지가. 그걸 제가 이제 거의 생중계하듯이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모든 언론에서 다 받았었죠. 그 사지가 들려 나왔던 표현을. 왜냐면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거웠고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검찰을 오히려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야, 니들은 이렇게 위조한 문건이 있는데 이거를 왜 위조한 문건에 대해서만 왜 기소를 했어? 이거를 실행한, 그러니까 위조한 문건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은행에 제출을 했거든요. 왜 위조한 소위 말하는 사기친 거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지 않은 거야 가지고 질타를 하면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표현을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최은수는, 대통령 장모인 최은수는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법정 구속될 거라고 전혀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멘탈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재판부가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범행의 규모와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게 원인이 이래요. 그랬더니 최은순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 왜 내가 왜 실형을 받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주저앉고 소리 지르고 막 법정에서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죠.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어떻게 잡혀들어가 막 이러니까 그 여성 청원경찰 넷이 사지를 들고 각각의 팔다리와 두 개씩 이렇게 잡고 여러분 나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 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잡고 이제 고함치다가 사지 붙들려서 끌려 나갔다 이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진짜 많이 봤죠. 근데 아직도 진짜 기억이 선명한 게 그 장면들이 자기가 일단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 왜? 이런 장면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장모고 내 딸이 영부인인데 내가 잡혀가? 물론 잔고의지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최은순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경기도 이제 성남시에 그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요거를 이제 4회에 걸쳐 가지고 총 349억 5,500만 원짜리 저축은행에 예치된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안아무개 씨라고 이제 이미 제 동업자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 사람이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위조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고 하여튼 다 오히려 훨씬 관계가 깊은 쪽이에요. 근데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4회에 걸쳐서 350억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2013년 8월 7일 날 이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짜 웃긴 게 법원에 100억짜리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을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진짜. 실제로 자기가 사기친 거를 위조한 거를 여러분 제출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 법원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의정부지법의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잔고증명서는 공신력이 높은 문서인데 그런데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조를 했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고 300 얼마예요? 350억을 위조를 했으니까 349억 5,500만 원이니까 위조 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법정 구속하라고 막 해버리니까 최은순이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야 진짜 정말 억울하다. 지금 당장 내가 상황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이 말한 대로 나쁜 마음 먹어서 무슨 차익을 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했고 내가 여기서 자살이라도 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뒹구르고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기억이 나와요. 그게 작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대법에서 이걸 확정 지었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제 이런 입장만 밝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월이 지난 거예요. 10개월이 지나고 만기 출소까지 이제 2달 남은 상황에서 오늘 급작스레 갑자기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가석방 심의위를 열어가지고 적격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날 어버이날 최은수는 이렇게 풀어주게 된 거죠. 참. 일단은 근데 법무부 이야기부터 일단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거 송영길 대표 이제 공판 들어갔을 때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뒤늦게 이제 출고하고 지금 오마이뉴스 메인에 걸려 있는데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의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제 9명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은순을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번이 세 번째 심사입니다. 첫 번째가 앞서서 언제예요? 지난 2월 달에 한번 심사를 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한번 심사를 했는데 심사가 보류가 됐어요. 그때도 최은순이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논란이 될까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가 어쨌든 된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논란이 될 거 우려해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적격 판정을 법무부에서 알아서 내린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버이날에. 그래서 14일날 오전 10시에 이제 동부에서 나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는데 나와요. 시설 굉장히 좋죠. 동부구치소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울구치소보다 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좋다고 알려졌어요. 일단 제대로 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재판부의, 항소심 재판부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 위조한 것만으로 350억을 위조한 것만으로도 법원에서는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정말 최고, 그냥 진짜 법정 구속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아직도 2달이나 남은 상황에서 제가 굳이 정경심 교수나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언급 안 할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350억을 위조한 사람을 징역 1년을 때렸고, 더더욱이 100억짜리 여러분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냈는데 실행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한 이런 상황을, 지금 만기도 아니고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심지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법원이 알아서 가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제가 딱 아까 이 가석방 결과를 들었을 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갔구나 싶었어요. 진짜 정신 나갔구나. 아직도 저는 지금 이거는 대법까지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이 사문서 위조에서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지금 문제를 삼은 거예요. 사문서 위조에서, 그러니까 저희 사문서도 아니죠. 이게 사문서라고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을 한 거니까.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한 건데, 그것도 법원에 제출한 100억짜리를 그건 실행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했어요. 근데 가석방을 시켰다?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의 감정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10시에 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진짜 심히 궁금해요. 분명히 자기의 의사는 반해서 뭐 법원이 알아서 판단했다 뭐 이런 식의 또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제 지금 뭐 공수처에서 자기들의 역할론 한다고, 뭐 검찰에서는 뭐 샤넬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뭐 특별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공수처에서는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뭐 조사를 또 한다고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특검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도 엄청 더 바빠지겠죠. 특검이 또 발동되고 하면은. 아무튼 굉장히 쓸쓸합니다. 작년에 의정부까지 다니면서 끌려나가던 최은순,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외치던 최은순을 바라봤던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입장 바꿔서 만약에 똑같은 사례로 여러분 제가 350억 위조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막 그중에서 100억짜리를 하나를 법원에다 여러분 제출해봐요. 위조한 거를. 우리 법원에서 저를 몇 년 때릴까요? 심지어 여러분 인정도 안 했어요. 반성도 안 해.
근데 법원에서 그 기소한 내용에서 가장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1년이었으니까 이걸 때린 건데, 야, 정신 나갔어요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 오늘 솔직히 진짜 피곤해 미치겠는데 12시 반이 넘었는데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송영길 대표의 이제 공판이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에 5월 1일 날은 메이데이였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을 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안 나갔는데, 그날 이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2주 만에 이 공판이 들어간 거고, 이제 송 대표 입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이 공판이 다시 열린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단은 이 기사를, 이 오늘 공판에 대한 기사를 쓴 거는 저랑 뉴스핀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자들이 꽉 찼는데 쓰질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안 썼는지. 오늘 굉장히 써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안 썼어요. 기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뭐 조선일보도 있고 연합뉴스, 각 통신사들 다 있고 꽤 많이 다 있었거든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아무도 안 썼더라고요. 저랑 뉴스핀밖에 안 썼는데, 일단 저는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좀 공을 많이 들여 썼어요.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여전히 이번 주엔 꼭 병원 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왜 썼냐면은, 저도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검찰발로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히 이제 윤관석 의원이 이걸 인정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법정에서 인정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질타를 했냐, 진짜 정신 나갔구나, 민주당 진짜 정신 나가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돈봉투까지 도냐 해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했고, 송 대표가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되게 뭐라고 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제가 봤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검찰에서 발표한 그 혐의들 봤을 때는 이거 무조건 빼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송 대표가 와가지고 막 검찰에 가서 자진 출두하고 조사받겠다고 하고 구속영장 청구돼서 이제 들어오고 할 때도 그다지 뭐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1년의 과정 속에서 돈봉투가 돌았고 그걸 했으니까 거기에 총책임자가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송 대표라고 생각을 했죠. 송영길 대표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물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몇 번을 봤어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 어쨌든 제가 이제 법조 기자니까 들어가서 봤죠.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서 보고 뭐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뭐 재판 안 나오고 불출석하고 계속 이제 호소하고 그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운동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썼습니다. 다 드라이하게 썼어요. 실제로 그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호소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구속 상태에서 심적이고 육체적인 충격을 받아서 재판에 불응했던 것들, 재판부의 불편한 심정들, 그런 거 다 썼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좀 이렇게 이 취재를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취재처럼 제대로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바로 이거였어요. 4월 15일 날 국토부 직원 2명이 나와가지고 이 공판을 이제 들어갔던 날, 연합뉴스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모든 언론사들이 국토부 직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의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 불리는 이제 국토부 전문위원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를 다 냈어요. 근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에서도 썼지만, 국토부 직원들이 로비를 받는 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국토부 직원들이 그런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하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직원들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전부 다 이런 거 굉장히 일상적이다. 그리고 내 같이 국토부에서 일했던 선배가 전화 온 거니까 심적으로 그래 마음에 걸리는 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압박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었다. 실제로 결과를 봐라. 그때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그래서 통과됐다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때 기사를 쓸 때 송영길 공판에서 나온 국토부 직원의 다른 답변, 압박 느끼지 않았다고 썼죠. 근데 여러분 언론사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연합뉴스 필두로 해가지고 압박이 있었다, 뭐 로비가 있었다 이런 식으고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 하니까 여러분 모든 언론사들이 다 어떻게 썼어요? 전부 다 그냥 막 압박이 있었다.
로비 있었다. 송영길 최측근의 로비와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쭉 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기사를 또 쓰고 했던 거예요. 이걸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도대체 내가 모르는 건 뭔가 해가지고 더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공판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송영길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송 대표 관련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 먹사연에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업가들이 나왔죠. 사업가들이 나왔는데 그 사업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송 대표가 거기 먹사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먹사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먹사연에 기부한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송영길의 정치 자금을 위해서 기부한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먹사연과 같이 연계 활동하는, 먹사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송영길이니까 그거 보고 먹사연에 후원한 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먹사연이 송영길이고 송영길이 곧 먹사연이니까 먹사연으로 들어간 후원금이 전부 다 정치자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소까지 한 건데, 이것도 그냥 재판정에서 일어난 그 사업가들이 어떻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썼어요. 쭉 썼죠. 쭉 썼어요. 정치자금으로 생각했으면 기부 안 했다는 그런 워딩도 쓰고 쭉 썼어요. 쭉 썼죠. 예. 근데 이것 또한 기존의 미디어들의 이제 제 보도 방식과는 또 다르게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도 아침 10시부터 10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꽉 채워가지고 이제 강내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강내구 씨는 아시겠지만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을 받은 분이에요. 현재 지금 수감 중에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환자복가 수의를 입었는데 환자복을 실제로 환자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재판부도 몸이 안 좋으냐고 계속 묻는데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종일 쓰고 있는데 강내구 씨가 인정을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짜리 돈 봉투를 그 지역위원장들에게 이제 나눠준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내구 씨가 이제 인정을 왜 했냐? 그러면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50만 원짜리 돈 봉투가 실제로 그 2달 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2달간 있는 동안 지역위원장들이 계속 오가고 활동비 알아서 내고 막 할 때 그 50만 원은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례였고 밥값도 안 된다. 진짜 관례였고 이렇게까지 커질 거 생각도 못했고, 아무튼 이제 물론 기존 정치의 문법이지만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례라는 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고 막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규정도 없어가지고 선거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총선이나 지선이나 요거 관련해서는 규정들이 명징하게 있죠. 진짜 얼마를 써야 되고 몇 명의 이제 그 선거도움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 당내 경선 가지고는 그런 게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한다고,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고생한다고 차비 정도의 일반적인 관례로서 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말하는데, 이게 자기의 부족함과 미진함 때문에 요거를 실비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정말 50만 원짜리 봉투를 건넨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참 부끄럽고. 근데 그러면서도 검찰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돈봉투가 여러분 돈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다 인정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이재명이랑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 사건이랑 대북송금 사건이랑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된 걸로 인정이 되는 순간 주범은 송영길이에요. 지금은 송영길에 대해서는 이거를 마지막에 이 커넥션 자체가 제대로 된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이 혐의를 딱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 돈을 마련하고 건넸다는 사람이 이 누구예요? 오늘 나온 강내구와 그 다음에 보좌관인 박용수, 그 다음에 이정근인데, 이정근은 여러분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돈을 이제 마련한 사람이고 건넸다는 보좌관인 박용수와 강내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검찰 신문이었거든. 검찰 주신문이 먼저였어요. 검찰 측 증인으로 강내구 씨가 나온 건데, 강내구 씨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측근이 맞죠. 실제로 대전 동구에서 지역위원장 하면서 송 대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기가 지지한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2018년인가 2019년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 당선될 때 송 대표 쪽에 실제로 조직본부장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그 측근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돈봉투를 돌리고 모으고 이런 건 인정을 했으니까 강내구 씨를 오늘 통해 가지고 야, 이 모든 거는 다 송영길과 공모한 거 아니야? 이거 진술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진술을 법정에서 꼭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증거 자료들이 강내구와 이정근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런 카톡이나 대화 내용들이 녹취가 오늘 계속 공개되는데 그런 정황 증거들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송영길까지 보고됐고 심지어는 공모를 했고 이 모든 건 송영길이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검찰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대표 경선에서 후보자 보좌관 박용수에게 아니야 이것부터다. 송영길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돈봉투를 제공하는 거 직접적으로 한번 보고하거나 말한 적 있어요?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검찰이 기대했던 거는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를 했겠죠. 근데 강내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없어요. 라고 말해. 그러니까 당황하지. 굉장히 당황하죠. 내가 기대한 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검찰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화면을 띄우면서 강내구와 이정근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화면을 띄우면서 야,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송영길에게 보고 안 했어? 정말 안 한 거야? 심지어 박용수랑도 그 보좌관인 박용수랑도 얘기 안 했어? 응? 야, 그리고 보좌관인 박용수가 이 모든 거를 기획을 했는데 이 보좌관이 송영길에게 이걸 이야기 안 하는 게 말이 돼? 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 해가지고 계속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안 해. 보고한 적도 없고 그리고 보좌관과 후보자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송영길 사이에 있었던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들 사이의 일인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든 특별한 경우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자금이라는 거는 이걸 계속 캐물으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아 그만하라는 식으로 다음 사람 물어라. 그리고 주장과 질문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니네가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질문이야?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야 해가지고 팩트만 탁탁탁 해가지고 끊어서 질문하라고 탁 이게 주의를 빡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면적죠. 검찰도 자기들이 부른 증인인데 인정을 안 하니까 공모했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강내구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내지 못했고 강내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돈봉투 드린 건 맞는데 2달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지역위원장들이 쓴 여러 마음과 돈과 시간과 노력 이런 거에 비해서 50만 원짜리는 진짜 좀 실비라고 표현하기도 미안할 정도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됐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그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있던 것들이 왜 지금 터졌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적잖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송영길 측 이제 변호인이 있죠. 이제 송영길 측 변호인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형도 있어요. 송영길 대표의 형도 지금 제 변호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오늘 이제 여자 변호사분이 나왔는데 뭐랄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더 잘하셨으면. 그러니까 아쉽다는 게 진짜 핵심적인 것만 딱딱 파고들면서 물론 이제 그 핵심을 파고들기 위한 사전 단계들이 필요하지만 고개를 정말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좀 아쉬웠어요. 더 훨씬 준비를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검찰의 주장에 완벽하게 딱 대응하는 그런 것들로 딱 핵심만 해가지고 진짜 딱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 뒤에 앉은 방청객에서 목소리들이 도대체 변호인들 왜 저러냐고 막 이 목소리가 나올 정도의 진짜 좀 질문들이 아쉬웠는데 결국에는 송 대표가 이제 직접 질문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예요. 이게 오늘 진짜 재밌는 장면이었고 중요한 장면인데 이 변호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문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자금을 모으고 선거 관계인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계획을 공유를 당신과 했어요? 강내구 증인 당신과 했어요?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이미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 송영길 대표가 지난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강조를 한 적 있냐고 이제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강내구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송영길은 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워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돈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야? 이러고 이렇게 물었는데 송영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송영길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랑 공모한 적 없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명확해. 내가 검찰 조사 때도 말했지만 송영길은 의원 5선하고 인천시장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집이 없을 정도로, 자기 집이 없을 정도로 청렴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모한 적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송영길의 여러분 돈 봉투가 돌았지만 공모한 적 없다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측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돈 봉투, 소위 말하는 실비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50만 원짜리 돈 봉투 돈 거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게 입장이에요. 돈 봉투 본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온 길을 좀 보라고. 그리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 지금 가장 핵심 피고인이고 심지어 구속된 강내구가 공모한 적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계속 이분이 공모가 있었고 주범이 송영길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재판정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어쨌든 공모한 적 없다. 그리고 송영길은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어쨌든 썼던 거고요. 제가 실제로 거기서 본 대로, 나온 워딩대로. 근데 기자들이 일단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쓴 거는 저랑 뉴스핌밖에 없다는 거. 뉴스핌은 좀 더 저보다 뭐랄까요, 더 짧게 썼죠. 이 공모한 적 없다, 뭐 송영길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짧게 썼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5월 송영길 대표의 이제 공판은 5월 20일과 22일 날 또 남았어요. 20일에는 이정근 씨가 증인으로 나오고 22일에는 박용수 씨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도 제가 공판장에서 있을 거 이제 보도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법조 기자니까, 법조 취재 기자니까 그나마 이런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쉽게 볼 수 있죠. 쉽게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 거를 그냥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취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더 가감할 게 뭐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냥 그 술판 진술 보도에서 보도했고, 이 송영길 대표의 공판에서 일어난 것도 그거예요. 뭐 편들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저한테 자꾸 뭐 죄지은 송영길, 이재명, 뭐 정말 뭐 혐의가 이렇게 수두룩한 이재명, 뭐 정말 뭐 대북송금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화영 뭐 편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편들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냥 공판장에서 일어난 일들 그대로 소위 말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핵심과 주제를 담아가지고 보도할 뿐이에요. 오늘도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 보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고맙다고 저한테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고맙다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 빨갱이 새끼 또 오마이 개마이 새끼 막 이러면서 욕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보고 느끼고 취재한 바만 사실대로 공판장에서 나온 거 전달할 뿐입니다. 이 송영길 대표의 공판은 제가 느끼기에 제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봤던 그것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자꾸 보여가지고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최은순 공판도 마찬가지였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12시 뒤늦게 자정 넘어서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